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60세 이상이신 분들 아니면 또 그 연령대 부모님을 두신 가족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할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네. 이 8월부터 정부 지원 정책들이 좀 새롭게 바뀌거나 시작되는 게 많은데요. 이걸 자칫 모르고 넘어가시면 글쎄요.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놓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이게 어떤 내용들이고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정부가 참 좋은 취지로 제도를 만들어도요, 막상 정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절차가 좀 복잡하다, 이렇게 느껴서 정작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각보다 참 많아요. 아,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께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뭔지, 또 어떻게 하면 이걸 놓치지 않고 잘 챙기실 수 있는지, 이걸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좀 중요한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기초연금. 이건 뭐 65세 이상이시면 다들 관심 있으실 텐데 특히 주목해 주셔야겠어요. 금액이 오른다고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월 한 33만 원 수준이었는데 이게 34만 4천 원으로 오릅니다. 아, 34만 4천 원? 네, 뭐 월 1만 4천 원이니까 연간으로 치면 한 17만 원 정도? 네, 추가 수입이 생기는 셈이죠. 네네. 물론 이 금액 인상도 의미가 있지만요. 이번 변화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떤 뭐죠? 바로 그 부부 감액 규정, 이게 점진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는다는 점입니다. 부부 감액 규정 폐지요. 그게 뭐죠? 전에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좀 불리했나요? 네, 그랬습니다. 이전에는요, 부부가 두 분 다 기초연금 자격이 되셔도 각자 계산된 금액의 한 80% 정도? 그 정도만 받으실 수 있었어요. 아, 좀 깎였네요. 네, 약간 뭐랄까 부부 페널티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규정이 없어지면서 부부가 각자에게 산정된 그 기초연금 전액을 다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와, 각자 전액이요. 네. 그래서 두 분이 함께 받으시면 최대 월 68만 8천 원까지, 연간으로는 이게 825만 원이 넘어요. 와, 825만 원. 야, 이거는 정말 큰 변화인데요. 단순히 1만 4천 원 오르는 거 이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확 되겠어요. 그렇죠. 특히 좀 소득이 많지 않으신 뭐 농어촌 지역 어르신 부부들, 이런 분들께는 정말 든든한 소식이겠네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금액 인상을 넘어서요. 노인 부부 가구가 각자의 어떤 독립적인 경제 기반을 좀 더 탄탄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녀한테 경제적으로 의지하는 부담도 좀 줄이시고 더 자율적인 노후를 계획하는데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변화, 소득 기준 완화. 이거 정말 많은 분들께 해당될 수 있겠어요. 네, 이 부분도 정말 놓치시면 안 됩니다.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 이하, 그리고 부부 가구는 월 364만 8천 원 이하, 여기까지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야, 기준이 꽤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이전 기준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하게 탈락하셨거나 아니면 뭐 나는 어차피 해당 안 될 거야, 이렇게 미리 생각하시고 신청조차 안 해보셨던 분들 혹시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가에서 월 한 60만 원 정도 임대료 받으시는 70세 어르신 계셨는데 예전에는 혹시 이것 때문에 안 들까 봐 신청을 망설이셨다고 하고요. 아이고. 또 자녀분들이 매달 용돈 조금씩 드리는데 아유 그것 때문에 자격 안 될까 봐 걱정하셨던 67세 다른 어르신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기준에 한참 못 미쳐서 2년 넘게요. 받으실 수 있었던 연금을 거의 800만 원 이상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이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 작은 임대소득이나 자녀들이 드리는 뭐 비정기적인 용돈, 아니면 소일거리로 버시는 약간의 수입 때문에 아유,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지레짐작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네. 기준도 바뀌었고 또 소득 산정 방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해서요. 본인이 판단하시는 것보다 직접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그렇군요. 꼭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자, 65세 이상 기초연금 말고 이번에 60세부터 64세까지 이분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제도도 생겼다고 들었어요.
이름이 뭐 장년수당이라고 하던데요. 아, 네. 그 정식 명칭은 중고령자 소득 지원 제도인데요. 보통 말씀하신 것처럼 장년 수당으로 더 많이 불리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면 보통 60세에 정년 같은 이유로 퇴직하시고 65세에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가 좀 비죠. 네. 바로 그 5년 동안 소득이 딱 끊기는 시기, 이른바 소득 절벽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아, 그 5년이 진짜 좀 애매하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 시기인데 정말 꼭 필요한 지원책이네요. 어떻게 지원되는 건가요? 네, 그 60세부터 64세까지 최대 5년 동안요, 매월 1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매월 10만 원. 네, 그럼 연간 120만 원이고 5년이면 총 60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600만 원. 금액 자체만 보면 뭐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득이 완전히 없는 분들께는 이게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은 이것 역시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 이것도 신청주의군요. 잊지 말아야겠네요. 60세에서 64세 사이면서 소득 기준 뭐 이런 걸 충족하면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는데요. 기초연금보다는 조금 더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아직 이게 시행 초기라서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주변에 혹시 해당 연령대 분들 계시면 꼭 이 정보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득 지원에 이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확 체감하실 수 있는 거, 의료비 지원 확대, 이걸로 넘어가 볼까요? 특히 어르신들 치과 비용 부담, 이거 정말 만만치 않잖아요. 아, 그렇죠. 임플란트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네,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플란트 시술 연령이요.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5년이나 앞당겨집니다. 60세요? 와, 60세부터요? 야, 이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아니, 60대 초반이면 아직 활동도 많이 하시고 뭐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치아 문제 때문에 위축되지 않고 좀 건강하게 생활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단순히 비용 지원을 넘어서요. 더 건강하고 활기찬 60대를 보내실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의미가 크죠. 네. 게다가 혜택 개수도 늘어납니다. 60세부터는 평생 2개까지는 본인 부담률 30%로 지원받으시고요. 그리고 만 65세가 되시면 추가로 2개를 더, 이때는 본인 부담률 50%로 지원받아서 총 4개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와, 그러니까 개당 뭐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이렇게 하던 임플란트 비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면 이제 30만 원에서 한 75만 원 수준? 이렇게 확 낮아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틀니 끼시면 좀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제 벗어나서 맛있는 음식도 마음껏 드시고 또 자신감 있게 웃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와, 이거 삶의 질 향상 효과가 정말 크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에 나온 그 62세의 이 아저씨 사례처럼 비용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께는 정말 희소식이죠. 네. 그리고 임플란트 말고도 다른 치과 치료 부담도 좀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경치료 같은 경우에요. 이전에는 한 10만 원 가까이 들었다면 이제는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요. 그것도 많이 줄었네요. 네. 크라운 같은 그런 보철 치료 부담도 점차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치과 문턱이 한결 낮아지는 셈이죠.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의료비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고 들었어요. 어르신들 무릎 아프신 분들 정말 많은데 그 인공관절 수술 비용이 기존 300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낮아진다고요. 네. 그리고 눈 침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백내장 수술 이거는 한쪽 눈에 5만 원, 양쪽 다 해도 10만 원이면 가능해진다고. 이게 정말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그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본인 부담 상한액이 대폭 낮아졌고요. 백내장 수술도 그 단초점 렌즈 기준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되어서 그렇습니다. 와,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정밀검사 비용 부담도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MRI 검사는 평균 한 20만 원대였는데 이게 5만 원 수준으로, 그리고 CT 촬영은 한 15만 원대에서 3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본인 부담이 낮아집니다. MRI, CT 비용이요? 그렇게까지 줄어든다고요? 아니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이게 암이나 뭐 심내혈관 질환처럼 조기 발견, 그리고 정기적인 추적 관찰이 정말 중요한 질병들이잖아요. 네, 맞아요. 이런 질병들에 대한 검사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 부담 때문에 검사를 미루시다가 병을 키우는 그런 안타까운 악순환을 끊고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그렇겠네요. 이런 질병 치료나
검사 비용 외에 어르신들께 또 하나의 큰 부담이 바로 간병비인데요. 이것도 변화가 있다고요.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 요양병원 같은 곳에 입원하셨을 때 발생하는 간병 서비스 비용에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간병비의 건강보험이요? 네, 아직은 시범 사업 단계이긴 한데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월 한 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까지 들었던 그 간병비 부담이요. 월 50만 원에서 80만 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월 50에서 80만 원 수준으로요? 아, 이건 정말 많은 가정에 좀 숨통을 틔워주는 그런 소식이겠어요. 간병 때문에 가족분들이 생업 포기하는 경우도 정말 많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치매나 중풍 이런 걸로 장기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건 물론이고요. 간병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어떤 경력 단절이나 스트레스 같은 그런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나 재활치료 비용도 회당 한 5천 원 수준으로 부담이 줄어들어서요. 뇌졸중 후유증이나 관절 질환 같은 걸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분들께도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의료비 혜택을 다 종합하면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간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의 실질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야, 의료비 걱정을 한시름 덜고 나니까 이제 좀 더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른 지원들도 궁금해지는데요. 어르신들 일자리 기회도 훨씬 많아진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이 양적으로도 그리고 질적으로도 크게 확대됩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걸 넘어서요. 더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제공됩니다. 아, 어떤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 도우미나 스콜존 교통정리, 아니면 공원 환경 미화 같은 이런 공익형 일자리는 월 한 27만 원 정도 활동비를 받으시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실 수 있고요. 네. 공익형 외에 다른 유형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독거노인 안부 확인이나 식사 배달, 보육시설 지원 같이 좀 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활동하시는 사회 서비스용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보수를 받으시고요. 네네. 그리고 편의점이나 카페 보조, 아니면 소규모 가게 지원 같이 민간 기업하고 연계된 민간형 일자리는 근무 시간이나 역할에 따라서 월 최대 60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오, 민간형도 있군요. 종류가 정말 다양해졌네요. 60세 이상 건강하시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자료에 나온 그 68세 정할아버지처럼 학교 급식실에서 아이들 보면서 보람을 느끼시거나 또 65세 김할머니처럼 다른 어르신들 돌보면서 오히려 본인의 외로움도 덜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요. 이게 단순히 돈벌이를 넘어서 진짜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일자리라는 게 소득 보충뿐만 아니라요. 규칙적인 생활, 또 사회적인 관계 형상, 자존감 향상 같은 이 정신 건강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퇴직 후에 느끼기 쉬운 어떤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아, 나도 아직 쓸모있는 사람이다 이런 효능감을 느끼게 해주죠. 이것이 바로 오늘 저희가 이야기하는 정부 지원의 또 다른 중요한 목표, 즉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노년. 좋네요. 자, 일자리 외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 기준도 완화되었다고요? 예전보다 도움받기가 더 쉬워졌다고 하던데요. 네, 그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좀 완화되어서요. 이전에는 해당 안 되셨던 분들도 주 2, 3일 정도 방문 요양보호사님의 도움, 청소다든지 빨래, 식사 준비 같은 거요.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 그것도 좋네요. 네,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도 영양관리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었고요. 또 혹시 모를 위급 상황에 대비해서 버튼 하나로 119나 보건소, 자녀분들께 바로 연결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기기 설치 지원도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촘촘하게 지원이 강화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 외에 또 좀 주목할 만한 지원들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혼자 사시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위한 건데요.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이 연 50만 원 한도로 새로 생겼습니다. 어머, 반려동물 의료비까지요. 네, 반려동물이 정말 큰 위안이 되지만 병원비가 부담이었던 분들께는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맞춤형으로 무료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도 확대됩니다. 아, 그거 필요하죠. 네, 요즘은 은행 업무나 기차표 예매, 병원 예약까지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 이거 꼭 필요한 지원이죠. 맞아요. 디지털 격차 해소도 중요하죠.
또 다른 건요? 보이스피싱이나 뭐 재산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실 때 무료로 변호사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변호사 제도 활용도 더 쉬워졌고요. 마지막으로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연 20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대상도 확대됩니다. 평생교육 바우처요? 네, 뭐 컴퓨터, 외국어, 악기, 운동, 공예, 평소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울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것 또한 아까 말씀드린 활기찬 노년하고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와, 정말 많네요. 기초연금 인상하고 부부가맥 폐지, 그리고 새로운 장년수당 도입, 또 대폭 확대된 의료비랑 간병비 지원, 늘어난 일자리 기회, 그리고 다양한 돌봄 서비스랑 생활 밀착형 지원들까지. 야, 이 모든 혜택들을 잘 활용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간 1,0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충분히 누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정보 속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요. 이 모든 혜택은 절대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는다. 네, 본인이 직접 반드시 신청해야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유, 나이가 됐으니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신청이 필수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야겠네요. 그럼 어떻게 신청해야 가장 확실하고 또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 요즘은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죠. 거기를 직접 방문하셔서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제가 만 60세 혹은 만 65세 이상인데 현재 제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정부 지원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냥 가서 다 알려달라 이렇게요? 네, 전혀 부끄러워하시거나 어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뭐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평생 사회에 기여하신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 과정입니다. 맞아요. 당당하게 요구해야죠. 혹시 방문하기 전에 좀 준비해가면 좋은 서류 같은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신분증하고 본인 명의 통장사본은 거의 필수고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나 장년수당 또 일부 돌봄 서비스는 소득하고 재산 기준을 확인해야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금융거래 제공 동의서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방문하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로 먼저 문의하시는 것이 2번 걸음 안 하시는 방법입니다. 아, 전화로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는 게 좋겠군요. 그리고 혼자 가시기보다는 뭐 자녀분들이나 다른 가족하고 같이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아유, 그럼요. 훨씬 좋죠. 설명을 같이 듣고 또 서류 준비도 돕고 혹시 놓치는 부분이 없는지 옆에서 챙겨줄 수 있으니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어르신들께는 그 온라인 신청이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니까요. 가능하면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받고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수를 줄이고 또 궁금한 점을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요. 방송 끝나고 바로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방문 상담 예약을 잡거나 필요한 서류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부 지원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거나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왕이면 조금 서두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정보 꼭 주변의 친구분들, 또 이웃 어르신들, 가족분들과 나누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맞습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되니까요. 네, 오늘 저희와 함께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정부 지원 혜택들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다양한 정부 지원 혜택들은 분명 경제적인 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를 들어 평생 교육 바우처로 젊었을 때 접어두었던 배움의 꿈을 다시 펼치거나 아니면 노인 일자리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노년의 의미를 어떻게 바꾸고 또 얼마나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까요? 단순히 지원을 받는 것을 넘어서 주어진 기회들을 통해서 각자의 삶을 어떻게 더 능동적이고 의미 있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지 잠시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